예,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정유학을 담당하고 있는 노호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제에서는 제목에서도 이제 생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내년도 쉽지 않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내년도 변수를 가지고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와 그리고 이제 제가 전망하는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최선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좀 더 화학에 초점을 놓고서 보면 저희가 공급이 많다. 결국 내년도 수급도 공급 위 수급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는 수요죠. 근데 저희가 이 수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경기 부양책, 즉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쓴다든지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정도 자체가 완화되거나 혹은 100% 타결되는 기조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석유화에 대한 업황 자체는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점진적인 해소라든지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년도는 공급 우위 수급으로 화학을 전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해운이라든지 조선과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유는 IMO 하나로 내년도는 귀결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유부터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면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 내년도 유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은 올해 하반기에도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생각보다 튀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오버슈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요인은 현재 유가 수준의 어느 정도 중동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지정 리스크가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WTI 대비해서 브렌트라든지 두바이가 유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미리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낮아지고 있는 수요 전망치라든지 산유 국가들의 이런 증산에 대한 움직임들을 감안했을 때는 유가는 하향 안정화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하는 WTI에 대한 전망은 연평균으로 54불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연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블리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달에 아람코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계획 발표를 했고, 실제로 전체 이런 지분에서 5%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1, 2% 정도는 사우디 자국내 시장,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사우디가 앞당겨서 이런 IPO를 하는 것 자체는 향후 유가에 대한 장기 약세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정유 설비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에 대한 발주, 이 두 가지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람코에 대한 상장 자체를 유가보다는 오히려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에 대한 설비 증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정유 업체들한테는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연결선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작년 12월 달에도 매주 간격으로 4%, 5%씩 유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과연 유가 하단이 어디까지일까? 이미 경험했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미국의 입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유전별로 BEP 레벨을 보시면 가장 낮은 곳이 48불, 49불이에요. 그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해서 하향 안정화 혹은 약세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유가는 제 생각에는 50불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는 아니더라도 현재 유가 수준 유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에 대한 약세 기조 속에서는 너무나 뻔합니다. 저희 정유에서 파생되는 석유 제품들 그리고 화학에서 이어지는 이런 각종 제품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가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P라고 말하는 가격에서는 반등 여건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가에 대한 전체적인 뷰에서는 하향 안정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정제 설비들에 대한 수급은 어떤가라고 보셨을 때
계속해서 들으시는 거는 EIA라든지 오펙에서 연간 수요 전망치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 올라갔었던 것이 140만 BD. 근데 최근에 낮아진 숫자가 110만 BD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제 설비는 어느 정도 공급이 있을까? 19년 대비 내년도로 보시면 144만 BD가 올해 대비 순증가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시더라도 이미 정제 설비들도 공급 위 수급이구나라는 결론을 맺으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19년도를 전망할 때 정유 업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제 설비에 대한 증설량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시됐던 전망 숫자가 120만 BD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증설 규모를 보니까 65만 BD로 줄어들었죠. 제가 YTD로 보더라도 뭔가 정유 설비들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거에 대한 체감적인 것을 제가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분은 내년도에 144만 BD, 증설에 대한 주체가 중국과 중동 설비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부 설비들이 증설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설비들에 대한 증설 움직임이 올해 대비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 IMO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IMO라고 말하는 부분은 선박유들이 그들의 엔진을, 그러니까 엔진이 아니죠, 연료 자체를 기존의 고유황유, 즉 환기 기준으로 3.5%를 쓰던 것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유황유라고 말하는 0.5% 규제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친환경이기 때문에 조선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LNG 추진 선박으로 바뀌는 그림은 너무나 자명한 그림입니다. 장기화된 그림으로서. 근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정유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 국내 정유사들, SK이노베이션이 됐던 S-오일이 됐던지 간에 그들 입장에서 이 벙커시라는 것 자체, 즉 하이설퍼 퓨얼 오일이라고 말하는 고유황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저희 국내 정유사는 기존에 벙커시 생산량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도화 설비를 돌린다든지 자체적으로 쓰는, 즉 자가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 마진에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수익성의 큰 주안점은 결국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디젤 쪽의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최근의 움직임은 저희가 연말까지 기대했었던 거는 디젤 가격이 슈팅을 하고 휘발유 안정되고 벙커시 추가적으로 빠지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벙커시는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휘발유는 소폭 증가했고 오히려 디젤은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근원적으로 IMO라고 말하는 건 선박용 수요가 되는 거죠. 디젤의 근원적인 수요는 산업용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산업용 기존의 수요 자체가 부진하다. 아직까지는 저유황유를 리스타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림으로 먼저 결론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선사들 입장에서도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은 되지만 지금 주요 항구별로 이런 저유황유에 대한 그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페널티를 체감하기 전까지는 눈치 싸움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MO라고 하는 규제 자체는 진행되는 건 맞다. 늦춰지거나 뭔가 규제가 약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규제가 시행되는,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은 내년도 3월부터는 정제 마진에 대한 이런 반등세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러한 움직임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정유 주가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유럽 지역이 여름철 대비해서 올랐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대만이라든지 한국 정유사, 미국 정유사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규제가 가장 잘 맞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유럽이죠. 그들은 이미 IMO 효과가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시행에 맞춰서 이런 주가에 대한 키 맞추기를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국내 정유사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정유사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벙커시에 대해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국내 정유사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고도화 설비 확충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벙커시에 대한 외부 노출도가 그만큼 없다. 그렇기 때문에 IMO가 시행이 됐을 때 정유사들이 수혜가 받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 정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내 정유사에 대한 내년도 수익성 방향성은 올해 대비 내년도가 더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좋고 뭐 하나는 나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미 올해부터 중국의 석유화학 쪽 자급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이 PX라고 말하는 제품들에서 발생이 된 건데, PX의 전방 제품은 섬유의복에 해당하는 폴리에스터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섬유의복에서 변화가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 PX라고 말하던 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스프레드라고 가격 추이를 잠깐 봐주시면 이 당시 2011년도와 13년도 차화정 시기 이후에도 워낙 좋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었어요. 공급 쇼티지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때 2013년도와 14년도 급락하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설비들이 증설이 들어옵니다. 그 증설의 주체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자, 2017, 18년도 중국의 경기 성장과 더불어서 중국의 의류 소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두 번째로 PX에 대한 공급 구조 개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5월 때부터 이렇게 가격이 빠졌던 거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특히나 중국에서 PX에 대한 신규 증설에 따른 가격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희가 올해 반년 동안 PX에 대한 약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설비 증설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이익을 구분을 해보면 정유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석유화학 쪽은 이런 PX 약세가 연간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현재 스프레드가 BEP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정유사뿐만 아니고 롯데케미칼이 하고 있는 아로마틱스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익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근거로 드리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급 자급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품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의 반대 논리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PX의 유도품, 즉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이 PTA이기 때문에 PX 증설 못지않게 중국의 PTA도 증설이 많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급 증가분을 흡수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PTA에 대한 증설 스케줄과 가동률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에는 PX에 대한 중국 내 그리고 역내에서 잉여 재고 혹은 잉여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압박 기조는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좋았었던 PX 2년 동안 좋았습니다. 향후 2, 3년 동안 추가적으로 다운사이클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대한 눈높이는 추가적으로 낮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IMO를 기반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 S-Oil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모두 증익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올해 대비 내년도 높은 숫자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유사들의 컨센서스 흐름은 상고하저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초에는 이런 IMO 효과에 더불어서 정제마진 가정치를 높게 썼고 실제로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 감안했을 때 PX 약세와 더불어서 하반기와 연말로 갈수록 컨센서스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까지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정유는 이런 정제설비 증설이라든지 PX 부진에도 불구하고 IMO에 따른 그런 수요에 대한 반등 그리고 정제마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화학 대비해서 정유는 저희가 투자할 여건은 추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비중 확대라고 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문제는 화학이죠. 이미 다운사이클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주가도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대비해서 이미 18년도 하반기 그리고 연간으로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주가가 이미 디레이팅이 됐다라는 점인 거죠. 그럼 이 주가가 디레이팅이 됐는데 이제는 반도체처럼 반등에 대한 시점과 그런 계기를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석유화학을 2016년도부터 18년도 상반기까지 이끌었었던 거는 공급에 대한 증가량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좋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좋았던 거죠. 이거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그래도 2016, 17, 18 글로벌과 중국, 미국 쪽을 보시면 특히 미국 쪽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중국도 생각보다 바닥 대비 일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량 자체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움직임 보시면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 19, 20, 21년도 글로벌 경기 하향 안정화되는 측면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 최근의 변동성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글로벌 경기와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최근에 저희가 대변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발언들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일부 중동과 남미 지역의 이런 정정 불안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된다면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향 안정화가 되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보낼 부분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미 저희는 18년도까지 이런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다들 기억을 하실 부분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석유화학 회사인데 다운 사이클일 때 분기 적자까지 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왜 뉴 패러다임을 할까? 다운 사이클이지만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이익 체력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과거의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의 다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 단순화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재료 자체도 납사에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 유가가 급등한다든지 수요가 부진한다든지 그럼 무조건 적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하나케미칼 제품 자체가 달라졌어요. 과거 대비 확실하게 다변화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투입 원재료 다변화. 아시는 것처럼 LPG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납사 투입과 대비해서 유가 변동성이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수요가 있는 국가들로 증설이 됩니다. 이미 롯데케미칼 미국과 동남아 지역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내 상황에 취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것이 저희는 과거 대비해서 이익 체력은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적자 보는 체력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변동성은 올해와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설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증설량 연간으로 5% 이상씩 증가합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에틸렌 캐파가 약 1억 8천만 톤 이상이 될 겁니다. 2020년도까지 보시면 2억 1천만 톤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캐파로 놓고 봤을 때 2018년도 전망 대비 19년도가 더 늘어났던 거는 증설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패러다임은 미국 쪽에서 증설이 일어났고 실제로 2020년도부터 미국 쪽 증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발표됐던 게 한국의 정유사들, 중국 그리고 중동의 정유사들이 증설 발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에는 증설의 주체가 달라졌고 이들은 기존의 납사 플레이어들 대비해서도 유가 대비 혹은 그들 경쟁력, 즉 원가 경쟁력, 제조 경쟁력이 톤당 최소 150불 정도 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설은 이제는 그대로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시황이 부진해도 증설은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역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에탄이고 동북아는 무조건 납사입니다. 스프레드 차이가 이 정도가 나요. 그럼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과 수요 단에서 부진, 그럼 가격에 대한 반등을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원재료를 아낄 수 있을까, 세이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내년도 석유화에 대한 헤게모니는 미국 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와 같은 업황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왼쪽 그래프는 가장 높은 이 그래프들이 중국과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설비들입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수익성 한계 기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 에틸렌 가격이 이제 700불 초반에서 600불 후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일부 수익성 압박이 이제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P에 대한 증설, 즉 에틸렌과 P는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틸렌과 P를 말씀드린 것도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익 비중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HDP라는 하는 제품과 LDP라고 말씀드린 제품 두 개 제품 합쳐서 약 450톤 정도가 450만 톤 정도가 증설이에요. 수요는 이것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역시나 공급 우위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퓨어캠들 자체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 관점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혹은 투자 센티먼트 측면에서 개선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런 다운사이클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이유가 어쨌거나 이렇게 시황이 부진한 속에서도 미국 업체들은 동북아 PE 스프레드 대비해서 여전히 그들은 우위를 누리고 있죠. 그럼 저희가 톤당 운송비, 즉 미주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톤당 운송비 150불 감안하더라도 그들은 역시나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더 스프레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이점을 가지고 이미 과거부터 꾸준하게 P2에 대한 수출량 자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미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즉 중국으로부터 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출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들의 수출량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내 가격, 즉 영내 석유화학에 대한 가격 자체는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시황을 더 부진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2주 전에 중국 통계청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 10월 달에 업황 자체가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갈등 정도가 완화가 됐죠. 스몰 딜에 대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미국산 MEG라고 하는 화학 제품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치가 9개월 누적치가 17,000톤이었습니다. 이미 순수익 국가였지만 17,000톤이라고 하는 그 수익 규모가 그들이 밝힌 거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8만 톤 이상 수입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갈등 정도가 완화가 됐을 때 미국산 수입, 즉 미국산 화학 제품들의 수입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희의 화학에 대한 다운사이클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고 말하는 그 테마 자체, 그 기조 자체가 해소가 된다? 단기 센티먼트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전역에서 지금 증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감안한다면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화학업체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꾸준히 이어진다. 장기화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는 버텼던 게 에틸렌 대비 버텼던 게 프로필렌과 PP예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제품들이고 실제로 이 폴리프로필렌의 강세와 증설분이 가만히 됐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 예를 들어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SK 어드밴스, SK 가스겠죠. 그런 기업들의 컨센이 내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증설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중국 내에서만 약 500만 톤 가까이가 증설이 돼요. 그동안 없었던 증설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수요 전망치 자체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점 감안하신다면 내년도 이런 공급에 대한 부담감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떤 제품을 제거하고, 즉 에틸렌 계열이든 프로필렌 계열이든 이런 공급 압박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눈높이를 추가적으로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언더웨이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고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고 낮죠. 지금 적정 재고 80만 톤, MEG에 대해서 적정 재고 80만 톤 감안하더라도 약 49만 톤까지 재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재고를 확충할 수 있는 개연성 분명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름철부터 보시면 재고 소진, 경기 부양 기조와 맞물려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P2는 이건 범용재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보시면 계절성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도 빠져있죠.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저희가 트래킹하는 거는 중국에서 수출입을 하기 위한 한국 기준 재고를 보거든요. 시황이 워낙 안 좋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기존 설비들의 이런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이런 항구로 넘어가는, 즉 유입이 되는 재고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고는 반년 동안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역시나 재고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향후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자들 혹은 전방 설비들에서 이러한 구매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연초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중국 춘절 연휴 이전에 화학에 대한 재고 확충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자. 물론 하루 이틀 주가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속성 자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을 저는 경계하고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좋을 수 있는 제품 무엇일까? 다 계속해서 수요 부진하고 공급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좋을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탄소 섬유랑 그리고 아라미드 두 개 제품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은 아라미드에 대해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효성그룹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제품들은 3년간 제품 쇼티지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점 감안하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이해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화학에 대한 전통화학에 대해서 부진세가 이어지면은 다들 피신을 하십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태양광 쪽을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도 뭔가 설치 수요에서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플랫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국가별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이 좀 더 빠집니다. 결국 태양광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센티먼트를 결정하는 거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빠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글로벌 태양광 투자 센티먼트가 생각보다 녹록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올라갑니다. 근데 내년도 미국의 태양광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결국에는 주 정부별로 이런 태양광 육성 정책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과거에 미국이 이런 태양광에 대한 설치 수요가 급증하게 됐을 때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거든요. 미국 올해 금리 내렸고 내년도에 한 번 더 내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조달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태양광 센티먼트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 전략은 선별적으로 돼야 된다. 첫 번째로 밸류체인 상황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즉 다운스트림 업체에서 선진 시장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OCI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년도 증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연간으로 3년간 5%씩 증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PB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 7불인데 지금 7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자거든요. 저희가 이 왼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내년도 폴리실리콘 가격 6.7불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즉 가정을 하고 놓고 본다면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있습니다. 가장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중국 기업들, 통웨이라든지 다초, GCL 폴리 티어 1입니다. OCI 티어 2죠. 결론적으로는 10불 정도가 이 티어 2에 대한 폴리실리콘 BEP 레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티어 2와 3는 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1,000원대의 OCI 주가가 지금 절대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추가적으로 적자가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도 업황 자체는 추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투자를 한다? 티어 1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모노퍼크라고 말하는 다운스트림 단에서 고효율 제품들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면 하나케미칼이 오히려 태양광에서는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고부가 제품들에 대한 제품 믹스 변화는 단순히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후년 그리고 3년 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에 투자는 선별적으로 들어가자. 그렇다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이런 고부가 제품들과 선진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정유는 IMO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화학 부분에서는 전통 화학은 공급 부담 그리고 수요는 눈높이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NCC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오히려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고부가 제품 믹스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